to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아침 기온이 33도, 낮 최고는 52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낀 날씨가 되겠으며, 화요일인 2월 17일 아침 최저 46도, 낮 최고 62도로서 역시 구름이 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편견 없이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귀에 많이 익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964년도 재즈의 여왕, 미국의 흑인 여가수죠. 세라본의 A Lover's Concerto, 1964년도 작품입니다. 특히 이 곡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로,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가장 친숙한 곡입니다.
특히 영화 접속의 OST로도 사용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죠. 이 곡은 특히 바흐의 미누에트를 현대적으로 편곡을 해서 경쾌한 선율을 들려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으로 세라본의 리버스 콘세르토를 감상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는 주일날이었죠. 많은 우리 한인 교포들께서 베프티스트를 가신다거나 또한 장로교회 또 카톨릭교회 다양하게 교회를 지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요즘에 매스컴에서 목회자는 당연히 정직해야 되느냐, 신뢰도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50%냐 70%냐 90% 100%까지 목회자는 신뢰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두고서 이 앙케이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곳 미국인들의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참 실망스럽게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이건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목회자, 전도사, 그리고 성직자들의 정직성과 신뢰도는 어느 정도 믿어야 될까? 근데 참 아쉽게도 점점 갈수록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구원을 받으러 주일마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어제는 이렇게 살았으니 오늘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대단히 마음이 편안함을 가져오지요. 거기에는 반드시 각 교회의 그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어떠한 진정성,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오픈마인을 해서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교회가 이거 워싱턴에 한 200~3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과연 몇 프로 정도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진정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 판단하지 속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회자 중에 어쩌다가 목회길로 걸어왔습니다마는 그 목회자 길이 대단히 험난하죠. 예? 험난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꾸려야 되지. 자제분들도 또 태교해야 되지. 또 돈도 필요하지. 여러 가지 경제난. 또 목회자라고 해서 퍼피갈 수는 없잖아요. 예? 말은
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부자간에, 부녀간에, 부부간에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찾아서 우리 교인들이 이것저것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이 교회에 과연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참 주의 종이냐, 단정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설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그 목회자의 주의 종으로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조금은 간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저 연설조로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연설조의 목회자가 있나 하면은 연설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진정성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도 또 많아요. 어찌 됐든 간에 미국인의 절반, 이건 미국 속에서 미국인들의 교인들의 절반이 성직자, 정직성에 대해서 이번 조사에서 48% 정도가 목회자들을 신뢰한다. 과반은 넘지 않았습니다만은 50%는 넘지 않았습니다만 다행히 48% 정도는 맵디스트를 비롯해서 장로교회 그 밖에 또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정도로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점 한 해가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교인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요. 매우 낮아요. 이 중에 12%는 성직자들의 정직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직자의 정직성, 윤리의식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응답자는 불과 6%밖에 되잖아요. 100명 중에 6명 정도는 목회자, 성직자, 윤리의식이 어느 정도인가? 100명 중에 6명 정도만, 6% 정도만이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목회자에 대한 개인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낮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신뢰도는 대단히 낮게 프로테지가 나왔습니다만은 교회, 종교기관,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돼서 다행입니다. 이건 미국의 조사에서, 갤럽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36%는 미국인들의 어른들의 36%의 교인들은 교회 또는 제도권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 또는 일부 신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 2022년 최저치 31%, 또 2024년 조사에서 32%보다는 4%가 높습니다. 2022년보다는, 그리고 2024년보다는 2026년 들어와서 조사해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36%, 100명 중에 36명. 대단히 다행입니다만은 한 10년 전에는 100명 중에 60명, 70명 정도가 70%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어요. 대단히 높았어요. 그러면은 이처럼 성직자들의 신뢰도가 왜 이처럼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23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해서 정직성, 윤리성 평가를 해봤더니 성직자들의 신뢰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말하면 2000년도에서 2009년까지는 성직자들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난 1985년도는 미국인들의 67%, 70%는 지난 1985년도예요. 1985년도는 미국인들의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70% 가까이 신뢰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1980년 이후부터 서서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1990년도 들어와서는 50%가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신뢰 몇 퍼센트냐? 100명 중에 50명만,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500명, 10,000명 중에 5,000명 가량은 목회자 신뢰한다. 우리 목사님 신뢰하지.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 이후에 2001년도 9.11 뉴욕 테러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테러 사건 이후부터는 또 60%로 반등합니다. 참 다행이죠.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한,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급히 올라갑니다. 몇 퍼센트냐? 36%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것이 2001년 9.12 테러 사건 이후에 67%로 또 급상승합니다. 그러나 그건 2001년도예요. 1년 후 2002년 로마의 캐톨릭의 사제들의 성범죄, 이에 대한 조직적 은폐로 인해서
급락을 합니다. 이거 말하자면은 미국에는 70%가 베프티스트예요.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목회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2002년 이후에 로마 가톨릭 사제 천주교 신부들의 이 성범죄, 이 천주교 신부들은 혼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신부들이 다 총각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총각입니다만은 이 캐톨릭 신부들이 뒤에서 별난 짓을 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드러났어요. 또 공공연하게 뒷말이 다 많이 또 무성했지요. 예? 캐톨릭 사제로 인해서 성범죄로 인해서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추풍나게 떨어지듯이 급락했어요. 그러니 가톨 이외에 우리 베프티스트 처체 목회자님들 또 장로교회 목회자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성직자들에 대한 그 신뢰도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고 백인과 비백인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고학력이냐 학력이 낮느냐에 따라서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천파만별입니다. 여성일수록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요. 그리고 백인들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33%, 근데 백인이 아닌 비백인은 18%,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100분지 1로 따진다면 100명 중에 18명만이 이 비백인은,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말하자면 유색인이겠지요. 유색인, 흑인들,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은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낮아요. 여성들도 남성들에 비해서 신뢰도가 낮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교인들은 36%가 목회자를 신뢰합니다. 즉 공화당을 지지하는 교인들은 성직자들에 대해서 정직성과 윤리적인 면, 인격적인 면, 이걸 다 아울러서 36%가 성직자들을 신뢰한다.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교인들은 25%, 100명 중에 25명만이 목회자들을 지지해요. 신뢰해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교인들이 목회자들을 신뢰한다. 그리고 무신론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자면 무당파, 이 사람들은 더더욱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서 우리가 볼 수 있어.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종교,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직자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깔보고 신입과하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건 뭐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이 사람들은 진화론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이 무신론자들은, 무당파들은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가 필요가 없죠. 자, 이래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자 길로 가시는 분들 참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 진행자도 뭐 교회 나갑니다만, 이 시간 진행자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7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를 다녔죠. 주일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하자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일찍 믿었어도 그 세월과 함께 그 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데,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다 할까요? 어떤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아요. 허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덕분에 죄를 지을 망정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이 두려운 거야. 왜? 죄를 많이 진 거로. 자, 이런 가운데요, 목회자 수도 줄고 교인 수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에? 특히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한국 교회, 그리고 헌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교회 규모, 교인 특성에 따라서 재정 상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면서, 교회가 비교적 큰 교회, 대형 교회일수록 더 발전되고 교인 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소규모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대단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인 수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팬데믹 사건 이후에 이전과 비교한 현재 헌금 수준을 조사한 결과 34%가 줄었다는 거예요. 네? 전에 헌금 수입보다는
현재 홍금 수입이 34%나 줄었다. 대단히 많이 줄은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죠. 목회자들은 한 명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어느 목회자들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을 위시해서 또 멕시코 부흥해 갑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런 목회자가 있나 하면 또 마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직업으로 인식을 해서 어차피 내가 이 길로 들어선 거 내가 목회자니까 설교 말씀을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도들은 설교를 번지르르하게 잘하니까 야, 이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주신 주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의심하는 죄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정했으면 그 목회자의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을 하고 크로스 마인 하지 말고 오픈 마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아들여야지요. 자, 이런 가운데요. 미국이 대단히 인플레이션 속에서 허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습니까? 예? 미스터 디어 트럼프, 당신은 어째 이건 미국의 인플레이션 25%의 고공물가 이거 당신 어떻게 책임질 거야?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난할 그런 얘기 하지 말어. 당신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 미국의 삶이 질이 너무 떨어져서 왜 외국에다 왜 이렇게 신경을 써? 그린란드에다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마두로는 왜 또 미국으로 또 잡아와가지고 말이야 난리 법석을 떨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전에도 잠깐 말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예? 고도의 비즈니스맨 중에서도 아주 하이 클래스예요. 머리도 좋고 곤모술수도 능하고 언변도 있고 가끔 괴짜 같은 괴벽스러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퍼펙트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이 정치에 접목시켜서 정치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너무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 공격을 많이 받겠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끌고 당기고 오픈하고 클로스하고 종횡무진 개인기가 능해요. 축구로 얘기하면은 개인기가 아주 단독 드리블 잘해요. 네? 현재는 물가고가 올라서 좀 힘듭니다만은 먼 장래를 내다봐서는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외국에다 즉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무적거리다가
아니한 생각하다가 관세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마는 다시 대한민국 어물쩍어물쩍 통과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대노해서 25% 다시 때리지 않았습니까? 25% 때림으로 해서 그 수입, 그 관세 수입으로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1인당 2,000원씩 준다고 하잖아요. 믿어봅시다. 네? 올 10월 이전에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국민들 한 명당 1인당 2,000불씩.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지 혼자 엿장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상하원 통과가 돼야지. 염려 마십시오.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이 현 시점에서 민주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어요. 그것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인심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덴마크 영인 그린란드를 왜 눈독을 들이느냐. 거기에 중국만이 갖고 있는 그 성분 있잖아요. 그 성분이 그린란드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요. 히토류. 중국에는 히토류라는 그 성분이 70%가 있어요. 미국은 10%도 없어요. 동남아시아 버마가 한 5%, 호주가 1%, 대한민국은 히토류라는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놀래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니까. 근데 그린란드에 중국 못지않게 히토류라는 성분이 매장돼 있어서 히토류 뭐하냐? 히토류 가지고 뭐하느냐? 히토류 성분 가지고 자동차 부품, 반도체, TV 부품, 또 자동차를 비롯해서 또한 무기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성분이 히토류예요. 중국이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세계제 2위 아니에요? 히토류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발전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린란드를 손에 쥐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푸틴식으로 침공을 해서 몇백만 명을 살생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대민주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예요. 예? 그린란드는 무력 침공한다 어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찌 대민주국가인 미국이 무력으로 침공을 하겠습니까? 그린란드의 총리를 지금 설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린란드에는 일종의 얼음덩어리 섬이에요. 덴마크 영입니다마는 얼음덩어리 섬인데 이 그린란드가 덴마크보다는 미국과 더 가까워요. 지리적 조건이. 미국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아이스 얼음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보니까 천연자원이 매장량이 무궁무진해요.
예? 특히 히토류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린란드의 주민들에게 한 5만 5천 명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그린란드 주민 한 명당 최하 10만 불에서 100만 불 이상까지 줄 테니 우리가 그린란드에 입성하게 되면은 너무 대무하고 미국은 물러가라 이러지 말어. 당신들의 삶을 이 트럼프가 보장해 줄게. 이 미국이 보장해 준다니까. You need patience 이러고 있어요. 에?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지금 그린란드가 덴마크 영입니다마는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덴마크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지 못해요. 힘들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잘 알고는 자, 덴마크 영이지만 그린란드 주민들 덴마크 정부가 당신네들을 잘 살게 해줍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 해줘요? 아니잖아요. 우리 미국은 당신네들한테 한 사람당 10만 불 최저 100만 불 이상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트럼프인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이 합중국의 대통령이 이 트럼프 내 말에 대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제발 플리즈 리스펙트 해줘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게 해줄 테니까 이러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가운데 한때는 미국의 고용률이 떨어졌습니다만 2026년도 들어와서 고용률이 급상승했다는 소식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끌었다, 당겼다, 강압 정책을 썼다, 또 온건 쪽으로 갔다. 종횡무진해요. 에? 메뉴가 다양해요. 말하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난속 요원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명령으로 ICE 구마해라. 불법 체류자 단속 구마해. 됐세. 종료 선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종료 선언. 더 이상 불법 체류자 단속하지 마라. 얼마나 멋져요, 트럼프. 에? Dear Trump, I respect you.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말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열심히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민주당 쪽으로만 계속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여론조사만 나오느냐. 이거는 사기다 말이야. 이건 가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워닝으로 인해서 가짜 여론조사는 범죄 행위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이후에 미국의 유명한 갤럽 조사, 한국에도 갤럽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그거하고는 달라요.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갤럽 여론조사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고 한마디에 식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좋게 얘기해서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씀이 You got the point there. 일리가 있어요. I respect you, Mr. Trump. 이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됐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하지 않은데요. 자, 딱 이런 가운데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6만 불 비트코인 한 개당 6만 불, 7만 불 하던 것이 12만 불로 막 치고 올라갔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지했잖아요. 에? 그런데 2026년 현재 들어와서 반토막으로 폭락했어요. 근데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더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다. 당분간은. 뭐 앞으로 5년 후나 6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안전성이 있는 그런 투자는 아니잖아요. 예? 금은 올해 들어와서 금이 또 폭락했죠. 95% 폭락을 했어요. 그러나 금은 언젠가는 또 오르지 않습니까? 돈 있는 자, 돈이 돈을 벌어요. 금값이 폭락할 대로 폭락을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금을 막 사재기합니다. 사서 땅에 묻든가 집안에 어디 묻어두든가 감춰두든가 사재기해서 1년 후, 2년 후, 5년 후에 반드시 금값은 또 오르게 돼 있어요. 싸게 떨어졌을 때, 쌀 때 많이 사들여서 오를 때 팔게 되면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호구지책을 마련하기도 힘든데 언제 금을 사? 금이 아무리 금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돈이 수중이 없는데 언제 금을 사요? 돈 있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사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차라리 금을 사시라.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인들 위해서 좋은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하락되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하락되면 모기지 이자도 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스코트 토너, 즉 주택도시개발 장관은 지난 10일 아메리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미 워싱턴을 비롯해서 전국에 50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혜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손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말하자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해서 현재 6.5% 바로 아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 이때에 이제 주택을 사야 되겠죠. 이에 맞춰서 연방의회는 주택 소유를 더욱 저렴하게 만드는 법안을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시는 분들,
또한 주택을 사는 분들, 금리가 하락했을 적에 주택을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요. 뭐 500만 채인가요? 500만 채면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짓는 거예요. 아주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빈곤층을 위해서 아파트 500만 채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그 원유에 눈독을 들여서, 베네수엘라는 세계의 그 원유 매장량이 으뜸이 최고예요. 그리고 거기는 원유 자체가 질이 좋든 나쁘든 것을 떠나서 미국이 원하는 경질유가 아니고 중질유예요. 미국은 원유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중질유를 수입을 해요. 베네수엘라가 바로 질이 좋은 중질유 원유가 엄청나게 매장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마두로가 반미 정책을 쓰고 있어서 미움을 사고 있는 터에, 예? 거기다가 또 마약에 손을 댔잖아요. 마약을 통해서 매크머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야말로 코토를 건넨 거예요. 예? 트집을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감금시켰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베네수엘라의 모든 원유 생산은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이어서 근 6, 70년 큐바의 카스트로가 지난 60년 초에, 그 당시 소련이었죠. 후르시초프 소련 수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죠. 그때 통칭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창 60년대, 우리는 국민학교 4학년, 3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해서 사람들이 막 사재기하고 지구의 종말론 엄청났었죠. 존 F 케네디가 왜 인기 끌었습니까? 후르시초프가 많은 핵을 항공모함에다가 싣고는 미국의 앞인 큐바에다가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럼 미국 쪽에서 보면 소련과 미국은 거리가 머니까 큐바에다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핵이든 그런 종류를 큐바에다 옮기려고 그래요. 존 F 케네디가 이때에, 그때 뭐 40대 아닙니까? 그래, 미스터 후르시초프, 너 지금 떠나, 오케이 떠나. 무기 싣고 떠나서 큐바로 옮겨. 존 F 케네디, 후르시초프에 의해서 배가 오면은 발사해라. 단추 눌러.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질 뻔했어요. 케네디는 그래서 존 F 케네디 동생은 그 당시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었죠. 심각하게 논의했어요. 이거 어떡하느냐. 저 괴짜 후르시초프가 무기를 싣고 큐바에다가 지금 오는 중이야. 우리가 쏘면은 소련이 가만히 있겠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결단을 해서 형제간에 로버트 케네디, 존 F 케네디 큐바로 오게 되면 어차피 미국의 코앞에 우리가 대단히 위험스러우니까 이판사판이야 쏩시다.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단추를 누르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게임은 끝납니다. 후르시초프가 겁을 먹고 배를 다시 돌렸어요. 큐바로 향해서 무게를 싣고 오다가 케네디가 발사한다고 그러니까 실급을 해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소련으로 돌아갔어요. 그 바람에 후르시초프는 인기가 급락을 하고 존 F 케네디는 인기가 급상승했죠. 그 이후로 해서 후르시초프는 실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큐바는 카스트로라는 이 수상이 있었어요. 이 카스트로가 그 전에는 침이었습니다만은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킨 후에 반미로 돌아섰어요. 네? 반미로 돌아선 이후에 근 70년 동안 미국과 적대적인 행위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존 F 케네디 이후에 닉슨 대통령, 존슨 역대 대통령들이 카스트로를 큐바 수상 카스트로를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작전 수행했습니다만은 큐바의 그 행동대원들이 있어요. 수비대들 강력합니다. 70년 동안 카스트로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바로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은 대단히 큐바가 나약해졌어요. 이 틈을 타서 트럼프 대통령이 큐바를 옥죄고 푸시하면서 결국 큐바가 마비가 되고 말았다는 소식이에요. 미국의 에너지 봉쇄로 석유가 고갈된 큐바 손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적으로 이 미국에서 좀 물가 고가로 인해서 25% 오름을 해서 미국 경제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교 정책은 그 파워의 리더십으로 유럽 국가들도 아주 누르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너무 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2, 3년 후면은 임기 맞추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니까 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그 리더십만큼은 우리가 인정은 해줘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자, 미국과 전에 지금은 러시아입니다만은 러시아 이전에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고르바초프 대통령 당시는 소련이었습니다만은 연방국가였죠.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소련은 붕괴가 되고 지금은 러시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많은 여러 연방 국가들은 다 떨어져 나갔죠. 예? 미국과 소련이 어떤 경우라도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 그래서 협정을 맺어서 34년 동안 서로 핵을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런 동안에 이런 자그마한 국가들이 핵을 개발했어요. 또 핵을 개발하려고 해요. 인도, 파키스탄 핵 개발 국가예요.
이란이 또 조물락 우라늄 농축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나라들이 핵을 막 개발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핵 개발을 중단한 상태에 이런 소규모 국가들이, 작은 국가들이 그 틈을 타서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침내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개발 중지 협정이 만료가 됐어요. 더 이상 핵을 개발하는 중지법을 하지 않겠다, 연장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치고 나갑니다. 우리는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가 34년 동안 핵을 개발하지 않는 상태에 여러 조그마한 나라들이 핵을 개발했어. 안 되지. 위험하지, 대단히. 그래서 미국이 34년 만에 핵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깜짝깜짝 대섰다가 지난해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또 미국에 의해서 방가 시설을 그냥 난타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자기네도 막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영토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파괴됐어요.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파괴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란은 종이 호랑이였다. 트럼프가 그것을 간파하고 지금 이란에 대해서 우라늄 농축을 빨리 폐기해라. 하지 않으면은 미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란에서 그동안에 몇 개월 전에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이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유혈 진압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란 시민들이 사망했죠. 몇십만 명이 죽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란 대통령이 미국을 의식했는지 미국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자세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이란 시위대에 대해서 무력으로 진압한 거, 그래서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5년째. 지난 2022년에 러시아가 푸틴 명령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한 달 이내에 2주 이내에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할 것이다 이랬었어요. 그러던 것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시해서 우크라이나 민족들이 대동단결해서 유럽의 지원,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와 대등하게 싸움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 푸틴은 전범이에요. 전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은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버금가는 전범이다. 체포해라. 체포 명령을 했어요.
체포 명령을 해서 푸틴이 체포당하면 미국으로 끌려와서 전범으로 몰려서 재판받고 사형을 당하지 않겠습니다만 영원히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그러나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같은 약소 국가인 마두로입니까? 푸틴을 어떻게 체포해요? 도저히 체포할 수 없지요.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전사자가 12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 젊은 군인들, 장가도 가지 못하고 혼인도 하지 못하고 이 푸틴이란 이 살인범 때문에 자국 국민 120만 명의 젊은이들이 아까운 생명을 뺏겼어요. 누구 때문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무모한 이 짓거리 때문에. 이건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야 미스터 푸틴, 내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걸 각오하고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너 왜 우크라이나 공격을 해서 200만 명 이상이 좀 사망했어. 그 죄를 어떻게 받을 것이야? 이래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푸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여하튼 트럼프도 푸틴의 속셈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핵전쟁 날 수 있잖아요. 그놈의 핵 때문에 마음대로 트럼프도 푸틴에게 푸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전사자가 120만 명이 넘고 탈영병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5년 만에 러시아 군대, 젊은 군대들이 탈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에 언급하고 싶지 않은 정가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검은 속셈의 행태를 알면서도 이들의 무도한 반헌법적이요 위헌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소혼이라는 대법원 위에 3심인 대법원 위에 군림케 해서 사심 제도를 만들어서 현재의 대법관 수 14명에서 22명으로 또 늘리는 법도 통과시켰어요. 왜? 14명에서 22명으로 증원시키게 되면은 그 증인시키는 대법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이 대법관은 거의 다 좌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12가지 혐의가 있어요. 백현동, 대정동, 대장동, 대장동은 위례도시 지금 공소를 취소해서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10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눈앞에 이재명 대통령의 위협은 1심에서 1년 6개월, 2심에서는 무죄, 3심에서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혐의. 이게 파기환송되는데 이게 유죄성이에요.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지난해 6월 12일 날 이게 예정대로
재판을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100만 원 이상 판결만 받아도 대통령 출마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좌파 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재판 연기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재판하자 해서 연기해 줬어요. 그래서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구실로 대법관 14명에서 22명으로 지금 늘리려고 해요. 증언시키려고 해요. 통과시켰어요. 현재 14명의 대법관은 다 좌파가 아니잖아요. 우파 좌파로 나눠져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이 언제 재판이 열릴지 몰라요. 그런데 14명에서 8명을 더 증언시키는 것이 통과됐어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결정되면, 통과가 완전히 결정되면 대법원 이외에 헌법재판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사심제도예요. 사심제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계류 중인 재판 중지된 상태에 선거법 파기환송된 거, 이거 재판 받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돼요. 왜? 감옥 가기 이전에 1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심 제도가 생기면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을 사심인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파기환송된 유죄성,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를 끝나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위헌 소지가 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즘 계속해서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이 동풍이에요. 이러한 반헌법적이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파멸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혁신당의 조국, 이들의 만행을 현재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정당도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 107명이라는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도 막을 도리가 없어요. 107명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170명 정도가 돼야, 160명을 넘어야 웬만한 법을 뜯어건치고 없애고 민주당 모양. 그러나 107명 가지고 무슨 법을 만들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을 뜯어건치고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막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동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지지파, 김종혁, 배현진, 이 진안파들과의 사파 싸움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날이면 날마다
내용을 겪고 있어요. 이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는 국민의 힘에 대해서 실망과 실망한 나머지 돌아섰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을 무시하고 막가판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현재 41%, 40%, 이재명 대통령은 60%가 넘었어요. 그러나 국민의힘,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반토막의 지지율이 21%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I don't know how to do. 대한민국의 이게 정말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20대 패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20대 청년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을 마구 다수의 힘으로 뜯어곤치고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무시하는 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막말을 막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퇴하라, 물러가라, 겁박하고 협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당 중에 이러한 무도한 정당은 일찍이 ever, never 없었어요. (2026년 2월 16일) 순서 워싱턴 소리 문 닫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